자, 20대 국회 오늘 문 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또 개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개원 소식에 또 리베이트 의혹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 맞고 있는 국민의당 속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군 경희대 개공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30년 만에 가장 빨리 원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기존에는 평균 거의 50일 이상 원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임기 개시한 이후에. 이번에는 여소야대 국회라서 상당히 법정기한을 지킬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 법정기한 좀 넘겼습니다. 네. 넘겨도 일단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일단 양보라고 그럴까? 그것을 양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물꼬가 튀어서 원구성이 상당히 빠른 시일에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거는 이제 평가해줄만 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의 평균 57.5일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그게 언제냐면 말이죠. 그건 물론 이제 이게 1994년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장 요 앞에 있을 때 19대 국회는 원구성 끝날 때까지 40일이 걸렸어요. 네. 그 이전엔 125일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번에는, 협치가 워낙 강조된 덕분에 그랬는지 서로가 정말 이번에는 협의를 잘해가지고 원래 이거 국회법 따라 하려면 이제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의장단 열고 그다음에 3일 후에 원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한 3일 좀 늦었죠. 네, 사흘 늦었죠. 그렇죠. 네. 사흘 정도 늦은 거는 아주 준수하다. 그동안에 한국 그 국회 관행으로 보자면. 네, 예. 100점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이번엔 그냥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 없는 장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 실업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 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 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네. 이 뒤에 또 구의역 스크린 사고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국회가 해야 할 과제들 언급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들의 사례를 제시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를 상당히 거론한 것 같아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함의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 세대의 좌절 같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들이 거론되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얘기 중에서 개헌을 언급한 게 전 눈이 띄는 대목입니다. 일단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 인식은 비교적 정확하게 현실 인식하고, 우리는 정치인들이 과연 정말 세상사를 알고 저렇게 국회에 나가 있느냐, 늘 그런 거 의구심이 들었는데, 역시 국회의원들도 아는 건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실천인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고용 없는 장기 침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고용 없는 장기 침체도 심각하지만은 기업으로서 볼 때는 정말 팔리지 않는 장기 침체, 이거 엄청스레 심각한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는 그런 장기 침체,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근데 어디서 자기의 스탠스, 어느 스탠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다 방점을 찍냐에 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제 협치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자신들의, 그러니까 각 정파적인 입장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문제를 인식을 할 때 바로 그 점을 국민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인식해 준다면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이 정치도 훨씬 이제 그야말로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개헌 문제 잠깐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개헌 문제는 뭐 벌써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할 거 없이 이른바 87 체제가 1987년도 9차 개헌 때 이루어진 건데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네. 그 5년 단임제라는 게 우리 실정에 대단히 맞지 않는다라는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치도 얘기하고 소통도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건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의원 개개인의 윤리에 호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구조적으로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현재 권력 구조,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 구조화에서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여소야대라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국회의장이 그런 의지를 밝혔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뭐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개헌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최소한도 20대 국회 임기 초에 개헌에 대한 어떤 시도를 걸어놓는 거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이 개헌 문제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때부터 이미 네. 개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줄기차게 나오다가 지금 김영호 국회의장 이때 이제 개헌 그 논의 기구까지 만들었고 이번 또 정의위원장 때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아직도 무난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 5년 단임제다. 만약에 이것이 4년 중임제라든지 가면 또 어떤 임기를 둘러싸고 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국가 경영을 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과 행정부와 만약에 의회가 나눠 갖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의회 정치 수준을 믿을 만하냐. 그 점에서 저는 그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네. 그 최 교수하고 좀 다르지만은 네. 당분간은 더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네. 그나마 대통령 권력 문제, 대통령 임기 문제에 대해서라도 확고하기 전에 더 어떻게 장기 집권이라고 노리지 못할 거다. 네. 대통령이 뭐 무슨 이를테면 독재를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또 하나는 우리 의회의 수준이 그나마 말 그대로 선진화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논의가 네. 될 가능성을 여쭤봤는데 네. 교수님이 논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연설은 이번이 5번째인데요. 협치, 상생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당 대표 회담 정례화, 구조조정 이런 단어들 들리는데요. 어떤 부분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구조개혁, 4대 구조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관련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외적인 뭐 핵 위기,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보다 더 상당한 기간 동안 대화의 국면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회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3당 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 이제 하나 지적한다면은 이게 이제 국회 개원 연설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안 시정 연설하고는 다르다면 국회 개원 연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예상 못한 그 참패당했던 총선에 대해서 민의를 겸허히 수행해서 뭔가 국정 운영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한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반응이 엇갈립니다. 호평과 호평이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뭐 국회를 존중한 진정성이 있는 연설이었다. 또 야당은 국민을 반성 없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반성 없는 연설이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로 보면 정말로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례화라든지 또 국정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야당을 이제 생각한다는 이 점은 정말 좋았는데 네. 이걸 이제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꼭 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약간의 구체성을 더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협치를 해나가고 그러면 청와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요 구체성이 있는 말 몇 마디만 더 보탰더라도 네. 훨씬 저기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야도 대통령의 말 문맥 하나하나만 그다음 표현 하나하나 네. 이런 걸 따져서 자꾸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도 많이 이제 다가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이것을 협치의 그야말로 계기로 삼는 이런 지혜를 서로 발휘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그 연설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 대한 뭐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 당부가 됐는데 일단 그동안 계속 대통령이 대국회 연설이나 어떤 메시지가 국회에 대한 요구나 어떤 압박으로 비친 점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게 어쨌든 국정 운영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많이 주문해 왔어요. 각계에서 여야 막론하고. 그건 뭐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역시 그런 점은 잘 반영이 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도 지적을 하지만 만나는 거, 정례하는 거 좋고 협치하는 거 좋은데 그동안에 이제 만나면서도 서로의 양보 카드가 없어서 만나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건조하게 네. 건조한 표현 건조체 쓰시지 말고 약간은 좀 우유처럼 쓰셔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네. 해나갑시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여러분에게 열심히 노력해 다가갈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면 그 말씀만 들어도 박 대통령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느끼신 바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건조처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통령이 꼭 그렇게 우유처럼 할 필요는 없고 건조처럼 네. 하더라 좋은데 요번에는 좀 아쉬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들 선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내정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확정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요 상임위원회 어떤 분들이 수장을 맡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예결위 위원장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아직 내정 상태, 지금 뭐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에 선출이 네,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재난검사 출신이죠. 강릉 출생이고요. 환노위 위원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선출 중입니다. 네. 자, 정보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정보위에 있었죠. 네. 교문위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성엽 의원입니다. 정읍시장을 역임한 적도 있었죠. 공무원 네. 출신이고요. 네. 두 분이 확정이 되셨네요. 네. 법사위원장 권선동 위원장 확정이 됐고요. 또 유성엽 위원장까지. 뭐 18개 상임위를 다 볼 수 없어서 주요 상임위만 봤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들 내정 선출된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당에서 각 당에서 이미 8대 2로 이미 구분해놓고 네. 또 각 당에서는 거기서 정하면 뭐 국회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저는 참 이번에도 아쉬운 게 뭐냐면 새누리당의 경우 보니까 더 심했는데 무슨 뭐 임기 쪼개기 해가지고 뭐 전반기는 1년 하고 후반기는 누가 2년 하고 아니면 전반기 누가 1년 하고 그 후반기도 또 1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3, 4선 의원이 말이죠. 24명인가 되는데 네. 위원회 자기들 얻은 위원회는 8개밖에 안 되니까 뭐 참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국회 상임위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도 당장 전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못 갖더라도 하다못해 업무 파악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현안에 대한 연속성. 네. 그럼요. 그 1년쯤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 1년쯤 이런 식이 한다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벼슬 달아주기 완장 채워주기 거기에 너무 골똘하게 그것만 연구한 게 아닌가. 그럼 국민들의 생각은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왜 네. 그러냐면요. 지금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이 김현미 의원이고 네. 윤리특위위원장이 백재현 의원으로 내정이 됐어요. 근데 그냥 2년 임기를 1년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말이죠. 1년을 김현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 1년은 또 윤리위원장을 김현미 의원이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또 윤리위원장을 이렇게 하는 건요. 네.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네. 뭐 단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2년을 나눠 갖는 거란 말이죠. 네.
언론의 용어를 빈다면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건 전형적인 나눠먹기식입니다. 그리고 네. 게다가 지금 방금 예를 들은 이런 경우 두 특위를 가지고 두 명이 같이 결론적으로 한 명이 예결특위위원장하고 이제 윤리특위위원장은 2년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1년씩 나눠 갖는. 위원장님은 다음 총선 때 출마할 때 또 좀 경력스럽게 또 남보다 두 배가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이러면서 자기 협치소통 얘기를 하니까 네.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그 무슨 다 자기들의 어떤 네. 그 나눠먹기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제도화해야 돼요. 네. 원구성도 때마다 이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하느냐 집권당이 하느냐 가지고 그랬잖아요. 올해 뭐 상당히 빨리 됐다고 합니다만 네. 그거 포함해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것도 다 국회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한국총리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운영의 틀이나 전반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협치 소통 떠도 그래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네. 않을 수가 네.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창당 얼마 안 됐지만 벌써부터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때문인데요.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9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13 총선 당시 홍보물 제작업체 등의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인데요. 또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까지 당시 회계 책임자로 엮여서 함께 고발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은 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의 조사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오늘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국민의당 사실 분위기가 확인을 하고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게 되면 신속하게 모두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을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국민의당이 총선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A 업체에 한 20억 정도, 또 B 업체에 11억 원 정도를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30살의 이제 벤처 사업가 출신인데 김수민 의원의 벤처 회사로 거기서 집행된 돈에 남은 돈이겠죠.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또 B 업체는 한 6,800만 원 정도가 김수민 의원에게 리베이트로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오른쪽 B 업체는 또 6천만 원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 당직자에게까지 제공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김수민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김수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고 김수민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수민 의원 측에 들어간 돈이 저기도 이제 도표에 나옵니다만 리베이트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지금 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저것도 용역비로 받은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업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줘서 받은 돈이죠. 네, 그렇죠. 그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선관위의 주장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표상에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20억, 11억 이런 건 뭐 정당에 들어간 돈이겠죠. 어떤 그 대가로 준 돈이니까 네. 업체.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아까 밑에 나왔던 도표 있잖아요. 네. A 업체, B 업체에서 그 이제 브랜드 호텔로 들어간 돈. 네. 이 돈이 이제 결국은 또 국민의당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도 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자,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잘 몰랐던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죠? 네, 30살이고요. 생소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 경력이 전무한 젊은 비례대표 대표가 혼자 자의적으로 그 돈을 받고 썼을까? 이게 혹시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네, 있습니다. 그 돈이 당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고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네. 나중에 이제 국고에서 줄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중에 이만큼 썼다고 부풀려가지고 해놓고 실제로는 적게 쓰고 남는 돈은 자기들이 챙긴다. 만약에 이렇게 네. 되면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건 만약에 당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이 국민의당은 네. 새정치가 뭐 새정치 기치 내걸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네. 세금 만약 심하게 말하면 세금 도둑질 했나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정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과정에서 쓴 돈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데 이쪽으로는 20억, 이쪽으로는 11억 썼다고 하고 사실은 1억 원이든 얼마든 몇천만 원이든 다시 뒤로 받아갔다면 네. 그건 이제 나라 돈을 그렇죠. 떼간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선관위의 지적이 맞다면. 네, 그럼 그렇게 떼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만 갖고 갔겠느냐. 또 저는 저 TF팀 뭐 직원한테도 돈 갖다는데
그 음성적으로 다른 데도 당 관계자들한테 돈이 또 안 갔겠냐 이런 네. 의혹까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자, 없죠.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의혹 어느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일단 할까요? 저 자금의 흐름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수 의원하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네. 그 자금이 과연 당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네. 않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일단 그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비례대표의 경우였지만, 네. 야권의 나에 그것들이 전반적인 무슨 어떤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국민의당 경우만 사실 그랬던 게 아니고 전번에 통진당도 그 바로 홍보비 문제 때문에 네, 그 네.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과연 이런 경우뿐이겠는가? 아니면 이 국회의원 개개인 그 후보 개개인 또 당 차원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국고를 부풀려 가지고 썼다 하고 뒤로는 자기가 사익을 취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정당들이 이 비례대표 좀 할 때 좀 투명하게 좀 그렇게 공천하는 그런 전통을 좀 세웠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 말씀드렸지만 김수민 의원 측은 정당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받은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진곤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